XSFM입니다. I, D, W, K 올여름 민주당, 한국당, 평화정의 모임의 원내대표 3사람은 모두 노동운동가 출신의 인물들입니다. 판검사, 변호사, 군인 일색이던 8, 90년대를 떠올려보면 국회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한 번쯤 정치인들의 운동권 시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현직 정치인 전기문 써줄 일도 없고 그들의 과거를 돌아볼 시간까지 내긴 어려웠지요. 안타깝게도 오늘 그럴 기회가 생겼습니다. 2018년 7월 마지막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시사 아저씨와 함께 운동권 노회찬을 만나봅니다. (2004년 9월) 121석의 제1야당 한나라당의 반대 일색 물결에 맞서면서 발의한 호주제 폐지 법안은 그의 첫 대표 발의 법안이었고 이후 이 법은 무수히 많은 여성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쓰입니다. 2005년 2월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위치 추적에 대한 특검법을 시작으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국가위의 권력 삼성과의 투쟁을 제도권 안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이 싸움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에 커다란 흠집을 낸 후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불과 반년 뒤 그는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떡값 검사 명단 공개를 통해 검찰 권력과 재벌 권력을 한꺼번에 고발했다가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지요. 2007년 3월에 처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해 9월 그의 대표 발의로 불씨를 살렸고 여전히 미약하지만 새로운 제도, 기관, 건물, 사업이 들어설 때마다 장애인에게도 맞추어진 사회 시스템을 권유 혹은 지시하는 데 지금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2008년 1월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표면상으로는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2012년 9월에 대표 발의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처음으로 도입해 계약서에 없는 요구를 하는 발주업체를 제재할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이 당연한 문제를 시스템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은 불과 6년 전에 국회에서 그로 인해 처음 시도됐고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중입니다. 기업이 사업상의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재무 현황과 사업 현황, 신용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정리해고로 인해 별 잘못 없이 직장을 잃은 무수히 많은 엄마 아빠가 길거리로 혹은 저세상으로 밀려나지 않았겠지요. 늦었지만 그가 발의했었습니다. 재작년의 일이고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입니다. 박정희 쿠데타 때 처음 시작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금지법은 방산 비리를 지켜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고 수십 년간 견제 권력 없이 국방 예산으로 딴짓을 해온 일부 군인들의 타락의 방패막 같은 역할을 했었지요. 작년 12월 대표 발의한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방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는 물론 멀리는 국방비를 내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는 포석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인 지난 5월에는 은퇴를 원치 않는 시민들이 늘고 고령자의 노동 정령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사회에 필요한 법인 고령자 노동안전보건법,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 능력에 맞는 위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노동자, 장애인, 여성, 고령자, 하청 중소기업 등등 약자를 향한 그의 노력이 닿지 않는 곳이 드물었고 그 노력의 프로세스 또한 실효 위주였으며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덮어놓고 신뢰하는 편입니다. 유머가 효과적이고 농담의 격이 높은 사람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사회 일반의 감성을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자세도 갖춘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은 실천에 있어서도 집요하고 경랑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편이더군요.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는데 분명히 큰 몫을 한 그가 이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음을 멈추게 한 세상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미움을 약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평생 부지런히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였던 헌정사상 가장 웃긴 정치인 그리고 가장 많이 실천한 정치인 중 한 사람 고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2018년 7월 마지막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합니다. 유승균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광고를 듣고 뉴스 라운드부터 시작을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 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떡 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네, 2018년 7월 23일 오전 9시 38분경에 아파트 현관 앞에서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제가 설명드렸던 중요한 이유도 노회찬 의원이 지금 타계한 것, 이 사람을 이렇게 빨리 보내게 된 것을 결국 시스템을 고침으로써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자금에 관련된 문제들은 언젠가 한번 시간을 많이 내서 좀 다루고 싶습니다. 예, 부고가 많습니다. 네, 25일 새벽 전 KBS 아나운서이자 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이었던 정미용 씨가 사망했습니다. 고 정미용 씨는 난치병인 루푸스를 앓았었고 완치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2015년 폐암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극우가 정치 세력화하고 득세하는 것은 그것 역시 시스템의 결과에 의한 것이지 악인이 나아졌고 그 악인이 제재 안 받고 길러져 왔기 때문인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미영 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대한애국당에 지금 올 들어서 아주 크게 진행되었던 내분 사태. 계파 갈등이요? 네. 이 계파 갈등 와중에서도 활동을 안 멈추시면서 병세가 좀 더 빠르게 악화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지자 여러분과 가족분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부고가 많습니다. 7월 23일 작가 최인훈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6월에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타계 후 금감문화훈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작가의 업적은 때로 그 사회의 언어나 단어에 끼친 영향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가장 최근에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었더랬죠. 탄핵 판결문이 이 시대의 명문이다. 네. 예, 요 얘기가 좀 돌았었죠. 가시기 전에. 이제 사람은 100년 뒤에 갑자기 이제 100년 전에 갔던 사람을 꺼내와가지고 평가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구식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시대에 맞는 개혁성을 보여주는 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인훈의 역할은 그 시대에 맞는 개혁성으로 대표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좌파였고 민족주의를 배격한 사람이었는데도 민족주의나 가부장제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은 없었죠. 네. 예, 해결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 많은 문학도들 사이에서 뿌리내리게 한 어떤 이즘은 분명히 있었던 건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생각했어요. 국문과 둘 앉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니지. 중학교 때였나? 국문과 델롬이었던 둘이었어요, 네. 그때는. 아니, 광장을 읽고 이제 감탄을 하면서 이 소설이 아니면은 이 개념을 어떻게 배웠을까? 그렇습니다. 예, 소설가로서도 그렇지만 한글로 된 현대 극작의 방법론을 깨우친 사람으로서도 결국은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미당하고는 다르게 교과서에서 뽑혀나갈 사람은 아니에요.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이었던 수력 발전댐의 보조댐이 붕괴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보조댐이라는 것은 그 댐을 짓기 전까지 네. 예,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지어놓는 가건물인데 가건물 중에 가장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네, 현재 2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언론을 찾아가지고
겨우 찾은 수치이고요. 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한 말은 수백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네. 즉 사망자도 아직 측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수천 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붕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붕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SK건설은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로 물이 범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네.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멍청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고 4일 전인 20일에 댐에 균열 침하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SK의 면피용 해명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 현지 언론들을 보니까 실제로 컬랩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라오어는 모르고 영어로 나온 기사들을 좀 훑어봤는데요. 가장 최신의 기사로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측정인지는 절대로 모릅니다만은 왜냐면은 그 집 주소도 등록 안 해놓고 지어진 집들도 꽤 있는 나라고 네. 예 아직 이제 그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 6,600명 정도까지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이재민이.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떠내려간 집이 1,000가구가 넘는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내륙국이 별로 없죠. 라오스는 내륙국입니다. 네. 한국에 못지않게 산악 지형이 엄청 많기 때문에 높은 산들은 아니지만 주로 산들인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강의 상류 그리고 강 어귀의 집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목조가옥이 많잖아요. 이러면 집이 날아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지고 인재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건 지금 SK건설의 지금 상황이 윗선에다 이거 안 물어보고 지들끼리 해결하는 문제인 줄 알고 하는 정도의 아주 엉성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건설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정부 초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저 건설사의 대형 인프라토건 수주로 시작이 된 건데 끝은 외교에 아주 기묘하게 쓰였을 상황입니다. 이 베트남의 인접 국가죠. 네. 베트남하고 그리고 사고가 난 지역이 지금 캄보디아의 북쪽인데 이 두 국가의 차선책으로 지금 요즘 뜨고 있습니다. 라오스가 신흥 제조업 전진기지라는 거죠. 지금 국가들이 투자 의지를 많이 불태우고 있고 국가들이 우리한테도 신남방 정책의 주인공 중에 하나고요. 내년에 예정대로 준공이었으면 제 생각에는 최소 장관급 이상이 따라붙어서 테이프끈으로 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걸 조용히 할지 시끄럽게 할지 모르겠지만 SK건설 혼자 딜하도록 지금 정부가 내버려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SK건설은 초기 대응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아주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연재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상황 라오스에서는 되게 오래 갈 거고 한국에서는 모르는 채로 묻혀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 수고하셨습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도 국제파 애들 있었는데. 이래즘이 어따 하디? 그때는 이레지미 같은 문신 아니고 그냥 애들 볼펜으로 하는 장난 문신 같은데. 걔네들 칼바지였어요 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성남시 고등학생들 칼바지로 쓰인다고. 밀리샤? 아이고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국제 종합 관광이었죠. 네. 다행히 성남은 살아보지 않은 김민아 아저씨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남이요? 네. 전 수원. 수원 네. 출신이세요? 수원에 이제 북문파, 남문파. 유명하죠. 네, 북문파, 남문파들 사이. 문지기들이에요? 트롤인가, 트롤? 수원이 이제 이상한 고향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어요, 수원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 동네에 대해서 그렇게 무작정 자부심을 갖지는 않잖아요. 성남 사람도 마찬가지로 애향심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성남이 이렇게 잘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느 도시를 봐도 내가 어디 예를 들면 은평구 출신이니까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수원 사람들은 묘한 그게 있어요. 왜냐? 그래요? 우리는 수원 얘기하면 무조건 조선시대 가야 됩니다. 정조대왕께서. 네.
아니, 그러니까 화성을 자기가 지었다. 그러니까 화성을 지시고 우리는 이서진의 도시다. 그 성을 옮기려고 해서 지셨지만은 옮기지는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걸 질 때 성이니까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문, 남문, 뭐 동문, 서문 뭐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문 주변을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이제 그렇죠. 상권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거기 이제 우리 형님들 나오시고 뭐 그래서 이제 남문파, 북문파고 뭐 그렇다는 거죠. 네. 그 KT 위즈는 유일하게 그 골룡포 저지가 있죠. 네. 그것도 아마 남문파, 북문파 팬들이 와가지고 왕처럼 입히라고. 네, 수원 사람들이 다 뭐 자기 동네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도시들을 대외에 또 다 무시해요. 또 성남 무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전 직장 상사 그 진주 출신 어르신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일 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고향 얘기 좀 해봐라. 원래 밑에 직원이 썩업할 때 제일 좋은 방식이잖아요. 네. 좋다고 떠들잖아요. 딱 그 정색을 하시면서. 떠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거기가 어떻게 된지 어떻게 하냐고. 넌 태어나면 다 하냐고. 나 앞으로 모든 사람한테 얘기해야겠다. 넌 태어나면 다 하냐고. 네, 맞는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지역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또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아니 뭐 돈을 뭐 받았다고 하고 뭐 근데 이제 돈을 뭐 왜 받았고 그게 뭐 어떤 죄에 해당하고 왜 그랬는지 이거는 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뭐 돌아가셨는데 당장 그걸 뭐 비주얼 고주얼 따지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아마 여러모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 사회의 어떤 추모 분위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인터넷을 보면은 뭐 어쨌든 이제 돈을 받은 건데 이렇게 뭐 좋게 또 표현을 해주냐 이렇게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이제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그 어떤 뭐랄까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될 점이 없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끝나고 나서 플레이어가 나가면 갑자기 그 게임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명징하게 보이는 메시지가 탁 하고 드러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많은 언론들은 촌철살인의 정치인 뭐 이렇게 풍자와 해악의 정치인 이렇게 많이 회고를 하는데 그건 다 남들이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한 반 정도만 보여주는 거니까 네. 나머지 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운동권 출신이니까 우리 또 같은 운동권 출신 아니겠어요? 우리 노 의원님은. 네. 그래서 이제 운동권 저런 노회찬. 범운동권인 척하는 사람들이 몇 있죠. 여튼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자는 것이 있고요. 네. 이걸 뭐 운동권 얘기를 하려면 노회찬 의원님 뭐 자기 인생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뭐 유신 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도 이제 운동권 하러 갔고 용접 배워가지고 이제 바로 노동 현장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때 시대상이 어땠느냐 이것도 우리가 같이 봐야 좀 입체적으로 인물이 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때가 1980년, 그전에도 이제 뭐 운동권들이 있었지만 1980년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있고, 광주에서. 네. 그 이후에 이제 운동권들이 깊은 고민에 이제 빠진 시기가 있었어요. 80년에. 왜냐면 이게 와갖고 신군부는 막 운동권이 뭘 하면 막 총을 쏴서 죽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괜히 또, 너무 과격하게 했다가, 또 비극이 일어나는 건 안 좋다. 그래서 우리 좀 수면 아래에서 좀 준비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들이받아야 된다. 들이받으면서 피 흘리며 싸워야 그 뒤를 또 잇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투쟁이 이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울역 회군 같은 논쟁이 그렇죠. 수년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후에서 운동권 역사에서는 이제 MT-MC 논쟁이라고 하는데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MT-MC를 뭐 용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네. MT 민주화 투쟁의 약자고 민주화 투쟁의 약자 MT. 그러니까 MC는 MT들이 네. 예, 그 모터시티 래퍼인데 디트로이트. 예, 네. 이 MC 웃기죠. MC가 그 MC가 아니었고 메인 커런트였습니다. 주류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약자로 MC라고 그들을 부른 건데 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이 되면은 NL 노선과 CA 노선으로 이제 구체화돼요. 네. 우리가 보통은 NLPD를 많이 생각하는데 80년대 중반은 이제 NLCA입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예, 캘리포니아 내셔널 리그.
캘리포니아는 오렌지가 많이 나고. 네. 오렌지 카운티인가? 오렌지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 많이 나요, 거기서. 한국인이 많이 나고. 한국인 나무가 있더라고요. 한국인이 열리고, 그 한국인들이 막 햇볕에 익어가지고. 이제 NL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이념의 특성상 그런 게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제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선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른바 이제 자본가들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식민지 상태를 벗어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좀 대기만성해야 된다. 대기론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좀 수면 아래에서 준비하자는 축이랑 이게 마음이 맞아가지고 네. 이게 이제 하나의 NL론이 돼요. CJ론은 이 사람들이 이제 재헌의회의 줄임말이 CJ인데 이 사람들은 당장 지금 혁명을 하고 그 혁명을 하면 이제 체제를 바꿔야 되니까 그 바뀐 체제를 헌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한 재헌의회 소집을 요구하자는 이런 아주 철없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 당장 멈춤 없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CA론이고 그래서 둘이 대립을 합니다. 가자 메인스트림으로. 이게 이제 NL은 민족 해방을 이루기 전에 좌편향의 과제를 요구하지 마라. 이제 뭐랄까 성급한 것이고 그래서 CA들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파급력은 NL이 훨씬 셌습니다. 사람들이 NL을 좋아해 주었고 그래서 전대협을 만들고 하면서 학생운동 주도권은 이제 NL이 잡게 돼요. 네. 한편 학생운동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노동운동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NLCA 대립구도가 이제 막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도 계속 이제 공장으로 계속 이제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구로공단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서울노동운동연합인지 이 줄여서 선노련입니다. 네. 요게 이제 심상정, 김문수 등이 한 흐름인데, 여기서 구로공단이 구로공단에서 동맹파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구로동맹파업이죠. 그리고, 다 구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노련이 성과가 없다고 그래갖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 이제 해체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게 선노련이 현장에 이제 노동자 그룹들하고, 그 다음에 운동권 출신의 이제 운동가들하고 결합한 것이었다면 다산보임 그룹이라는 것도 있어요. 1986년도에 이제 이게 조직 사건이 나왔고 유명해지는데 다산 출판사랑 보임기획이라는 이런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서 수입한 운동권 서적들을 막 학생운동권과 노동운동에 막 보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읽은 사람들이 또 야 이걸 갖고 노동자들을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현장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책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경찰이. 그렇죠. 네. 이때 요 그룹에서 또 유명했던 사람이 상당히 황당하죠. 우리 고성국 박사. 이 친박 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이때는 이 다산보임 그룹에서 네. 운동권 하셨어요. 소위 땡땡.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운동권 레벨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좀 더 이제 뭐랄까 높은 레벨의 상층 정치에서 있었던 일은 1985년부터 86년까지 이때 이제 야당이 신한민주당인데 직선제 개헌 요구를 이제 막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전두환 정권이 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물타기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개헌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역제안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간선제 아닙니까? 대통령 뽑는 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인가요? 운동장에 모아놓고 네. 운동장 그러니까 장충체육관. 네. 대통령을 그냥 대통령이 점지하신 분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안 된다고 했더니 내각제 개헌을 하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좀 이제 물타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야당 지도자들이 이거를 받았어요. 네. 받았다고 이제 그때는 추론했는데 나중에 이제 받은 걸로 이제 확인이 되죠. 예나 지금이나 내각제의 개헌 이야기는 그래서 서로 정반대의 동전의 양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죠. 그렇죠. 예, 그냥 의원 오래 먹고 싶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대통령제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그 양자는 생각이 완전 다른데 내각제에서 만나곤 합니다. 그렇죠. 또 내각제도 다 똑같은 내각제는 또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를 한번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네.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 얘기 아무튼 이때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이 두 이제 야당의 젊지는 않았겠구나 그때도.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었던. 어떻게 보면 그때도 안 젊었고 어떻게 보면 그때도 젊었죠. 그렇죠.
이분들은 탈당을 해서 통일민주당을 창당을 해요. 이 네. 대화가 아니라 직선제견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87년에 이제 우리 또 영화로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전두환 정권이 일체 개헌 논의를 금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붓는 이런 결과가 돼서 대거 뭐 거리로 나오고 네. 그 거리로 나오는 과정에서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연세대 학생인데 시위 도중에 최루탄에 뒷머리를 먹고 또 사망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시위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난달에 영화로 본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태우는 이제 6.29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6.29 선언 이후에 이게 뭔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싸우고 이러면요. 우리 또 노동운동 세력이 또 덩달아 이제 이거 우리도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때는 지금처럼 무슨 귀족노조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철밥통 노조 이런 게 아니고 노조가 없어요. 무조건. 목숨 내놓고 하는 노조였죠. 네. 이게 뭐 다 노조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대단한 싸움을 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이게 워낙 사회가 지금 6월 항쟁도 있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러니까 거기다가 노태우가 지금 착한 척을 하면서 직선제견을 받은 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못해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사실상 방관합니다. 그래서 거의 운동권 천국이 됩니다. 되게 전두환 입장에서 말씀하시네요. 네, 아니 운동권 입장에서. 네, 거리거리 운동권이요? 이 신난다 이거 운동권이 87년에서 8년 말까지 이 아주 운동권 천국의 상황에서 대학가 막걸리집 대호황. 그렇죠. 이런 해피한 국면이 쭉 이어져요. 이게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의 이제 그 상황들인데 우리 이제 그 노회찬 의원님은 이제 학업을 마치시고 바로 이제 서울 뭐 이런 데 좀 계시다가 인천으로 가셨어요. 인천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 NL론을 주장하는 이제 조직이 있고 CA론을 주장하는 조직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하면 우리가 또 PD라고 얘기하지만 PD론도 크게 구분하면 PD가 구분하면 수백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PD가 그래서 문제예요. 수백 개씩 있어요, 뭐가. 근데 이게 그래도 NL은 하나라 너무 좋아? 네, NL도 사실 한 4개 정도 있는데 많이 안 갈렸어. 네, 뭐 4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것과 뭐 설명이 아예 안 되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니까. 오늘 진짜 운동권 얘기네. 네. PD가 크게 나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크게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 자생적 PD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노동운동을 자생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약간 동화가 된 이런 운동권들이 이제 뭔가 우리가 지금 뭐 제국주의 얘기하고 뭐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투쟁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 이러면서 생기는 PD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 운동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진경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한 이제 이론을 중심으로 무슨 우리나라는 신식민지 국가 독점 자본주의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한 그 이론 PD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인천에서 있었던 노동운동 이 분위기는 노회찬 의원이 했던 그 그룹은 약간 자생적 PD의 분위기하고 좀 비슷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 같이 노동자들의 삶에서 오히려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거 뭐 NL론, CA론은 뭐 무슨 CA는 무슨 뭐 비합법 전위정당을 지금 당장 건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동자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고 NL론도 사실은 뭐 잘 이제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하니 양극단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재현이랑 반미가 우리 노조 지금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 지켜주는데 당장 쓸모가 있느냐? 아무도 하지 못하던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요 두 개로는 좀 배격을 하고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하자라고 그래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주도하는 이제 노동운동들이 이 주안, 뭐 하인천 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그 인천 곳곳에 인천에 이제 공장이 많으니까 곳곳에 이제 이렇게 좀 점조직처럼 있다가 87년에 다들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노련이라는 거를 출범을 시킵니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이름의 줄임말이 인민노련인데 네. 이때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해야 되니까 NL론을 주장하는 조직 일부도 같이 이제 참여를 시켜요. 인천 빅텐트. 그렇죠. 그래갖고 요걸 하는데 6.29 선언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조직의 위상은 무엇이며
또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데 6.29 선언을 했으니까 그죠? 직선제 개헌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개헌을 할 것이고 그러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을 우리가 무슨 선거를 하면은요 운동권은 무슨 전략과 전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전략과 전술이 관철이 되느냐 안 되죠. 아무 상관없죠. 그게 뭐 얘기를 합니다 또 그거를. 그래갖고 또 싸워요. 그래서 NL이랑 BNL이. 그래서 87년 10월 달에 인민노련 대의원 대회에서 NL들이 이제 져가지고 표결해갖고 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조직을 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인민노련이 이때 이제 그 어떤 PD의 대표 조직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각인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데 네. 요때 이제 그러면 논쟁 구도가 뭐였느냐 하면은 이때의 이 상층의 정치권의 상층부의 움직임과도 연동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통일민주당도, 이 김대중 김영삼의 통일민주당도 이 직선제 개헌을 했으니까는 대선 후보로 선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경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김대중이 이제 탈당을 해서 평화민주당을 창당하게 되는 이 양김 분열의 이제 시나리오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CA들은 이제 직선제 개헌까지는 우리가 개헌 국면에 집중을 해서 이 직선제 개헌 이런 거는 거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간선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직선제 개헌이라는 게 체제를 바꾸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 선거를 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개헌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왜 재헌의 소집을 주장하니까 완전 이 아주 세상의 근본을 뒤집어 버리는 개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개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시절의 선배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개혁이란 단어는 싫다. 혁명이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CA 조직의 이제 초창기 색깔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NL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좀 힘을 모아가지고 먼저 제국주의를 극복한 다음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 양김 중에 그래도 자기들이랑 가깝다고 생각한 김대중 후보에 대하여 비판적 지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또 NL의 이제 소수파인 비주사 NL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주사를 안 놓는 치료법이죠. 그렇죠. 아나키 NL? 네. 무통요법. 네, 이 주사가 이제 북한에서 온 주사여가지고 백신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게 북한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NL이 있었습니다. 북한 주사는 아프다. 네, NL은 맞는데 비주사다. 네, 북한은 좀 그렇다. 좀 그래서 이분들은 이 양김이 수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민주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 민주 세력들이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연립정부를 구성해라. 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NL들의 대세가 돼요. 주장이 민주연립정부론이. 그에 맞서서 CA는 개헌은 이제 됐으니까 당연히 혁명이 안 되니까 개헌이 됐겠죠. 직선제 개헌이 혁명을 안 했으니까 CA가 주장하는 혁명은 안 했으니까 직선제 개헌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선제 개헌으로 인한 대통령 선거는 안 치를 거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네. 깃발은 휘날려야 되겠어. 네, 선거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리하여 운동사를 잘 모르던 동네 사람들이 TV에서 이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죠. 네. 백규환 씨가 독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나서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백규환 선생님이라고 운동권들은 부르는 게 이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백규환 선생님이 두루마기 휘날리며 네. 처음 나타납니다. 네. 하는데 근데 이때 워낙 양김 분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안타까움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백규환 선생이 이 민주연립정부안 즉 원래는 이제 범 NL들이 주장했던 그 안을 양김한테 주장을 하고 사퇴를 하세요.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CA가 또 이게 옳으냐 그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백규환 후보가 사퇴해야 마느냐 분리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CA의 다수파의 의견이 사실은 백규환 선생의 이 제안에도 같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CA 다수파의 주장과 NL의 주장이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CA 다수파는 NL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때 몸을 담으셨거나 선배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옛날에 이랬었지 하고 그냥, 옛날 군대 얘기, 고등학교 얘기처럼 들리실 텐데, 이 분야를 영 모르시던 분들은, 야, 이거 옛날에도 한심하구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분열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거 별일이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CA 다수파는 NL에 흡수되고, 소수파는 이때 무슨 노예동을 만들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산호맹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인민노련의 경우에는 88년 10월 달에 이 87년 대선을 치르고 난 후에 요 인민노련은 87년의 국면을 자기들끼리 또 NL을 축출하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거듭하면서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운동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근데 88년 10월이 되면은 인민노련 입장 정리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천 지역에서 이제 노동운동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전국 단위의 이제는 전의당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의당이 뭐냐? 아방가르드당. 이게 전의당 전국 하면은 단위인데요. 예, 이게 뭐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근데 네. 그때는 진보 정당이든지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잡혀가는 시대예요. 무조건. 네. 바로 잡혀가고. 말 못합니다. 예. 이게 아까 전에 노태우가 이제 아주 무기력했다고 했지만 88년 후반이 되면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네. 대통령도 됐고.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목한 시기가 돼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운동권들은 이게 전의당을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더더욱 이런 어목한 시기에 이 지하당을 비밀당을 건설을 해가지고 그 비밀당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요걸 만들기 위해서 89년 여름에 주대환, 노회찬, 황광우 이 인민노련의 3대 거두라고들 하는 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의 잡지를 창간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려. 뭐냐면, 예? 무려 사회주의자라는 잡지. 예, 잡지 이름이 사회주의자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또 들으시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당을 만든 다음에 잡지를 왜 창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옛날 사람들이 아는 건 뭔가 모아서 하자 그러면은 인쇄하는 거였어요, 일단. 그렇죠. 네. 주장을 실어야 얘기를 할까, 당을 만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요 모델이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1917년 러시아 혁명인데 레닌이 이제 그때도 이제 탄압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국외로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쇄물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전국적 정치 신문이라는 개념인데, 그 신문을 사람들한테 날르게 하고, 또 신문에 글을 쓰라 그러고, 신문 날르는 사람들 모여갖고 회의하라 그러고. 그렇죠. 이게 당 조직이 되는 그 과정이 있었어요. 편집과 유통에 걸쳐서 그들이 정당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이제 베꼈기 때문에 인민노련이 이런 이제 모델을 가지고 잡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자라는 잡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다니니 우리 노태우 정권이 그걸 보면서 야 잡아가 안 잡아가 이런 분들도 있어 이러면서 다양성이 꼽히는구만. 네, 이거 잡아가야겠네. 네.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네. 네. 잡지 이름이 간첩이야? 네. 노태우 때만 해도 보통 사람이 아니면 잡아갔어요. 네.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보통 사람이 되려면 보안사령관 정도 돼야 됩니다. 기무사 계엄령 정도 해야 이게 되는. 10월 달에 이제 인민노련이 탄압을 당하기 시작하고 겨울에 일설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노회찬 의원도 잡혀갑니다. 네. 그리고 노회찬 의원과 지도부들이 잡혀왔기 때문에 사회주의자 발간에 이제 중단이 돼요. 그 전에도 노회찬 의원 당연히 수배 중이었고 온갖 이제 힘든 일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그 세 사람 모두 그냥 평생 수배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80년대를 관통하면서 노회찬 의원이 한 일이에요. 노동운동 하다가 이제는 노동운동의 시기를 지나서 87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우리가 이제 운동권들이 정치적인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된다. 네. 정당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비록 운동권 당이고 전의당이었지만 어쨌든 정당 조직을 만들자라고 이때부터 시도를 한 것이에요. 네. 이제 이 일이었는데 왜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노회찬 의원의 한 사회주의자, 한국에서 살아간 한 사회주의자의 일생이기도 한데 그 일생에 시간을 이렇게 대박 바쳐야 그렇죠. 조직화가 하나 될까 말까. 오늘날로 지금 미리 얘기를 해볼까요? 6석짜리 정당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말까. 예. 그렇죠. 옆에 지역당하고 겨우 합쳐가지고 교섭단체 하나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40년, 50년을 싸워왔다는 거죠. 그 중에 초반을 들으신 거예요. 광고를 듣고 올게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면역 과민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이제 카비레이크도 라이젠도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네. 지금 바깥에 고 프린스 선생이 내한 공연 오신 줄 알았는데 그분은 고인이시죠? 네. 손이상이었어요? 네. 네. 눈꼴 시렵게 하는 코디를 하고 어슬렁거려가지고 60년대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지금 네. 나와 왔어요. 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산만합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 프린스 선생이 말이에요. 그 퍼플 레인이나 1999이나 리틀 레드 코벳 같은 막 명작들을 뿜어내고 있던 시절에 한국의 제야의 정치 세력들은 이 고생을 했습니다. 잡혀갈까봐 이름도 못 내밀고 그냥 영사기나 좀 영사기도 아니야. 윤전기나 등사기 윤전기나 좀 돌리고 겨우 이걸 원동력 삼아서 정치 세력화 하자 말자. 정당을 만들자 말자. 예. 그거 했던 젊은 사람들 지금은 이제 기성 정치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튼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훑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노련의 이름은 왜 인민이 아닌데 인민노련인가? 전위는 아방가르드가 아닌데 왜 전위였는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프린스를 조금 안 좋아했는데 퍼플레인 조금 안 좋아하는 건 또 뭐야? 네, 박자가 좀 쿵짝 이게 그럼 송대관 노래 들어야지 뭘 프린스 작품에서 박자 찾고 앉았어? 노래방에서 부르기 되게 힘들잖아요. 분위기 다 깨져 하면 안 돼. 퍼 이러면서 어려워요 박자가. 근데 난 또 근데 락커는 또 프린스 조금 아닙니다. 네, 훌륭하신 분이고. 아이고 노래방 가가지고 진짜 퍼플레인을 부른다는 건 거의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을 부른다는 것과 같은. 온 모든 사람들이 10분 동안 같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는 모두 고등학교 때 보헤미안 랩소디 부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억지로라도 부르긴 했죠. 운동권 얘기합시다. 노래 얘기하니까 자꾸 바깥에 있는 손이상만 보여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PD들의 전국 시대가 이제 돼요. 그때 이제 노회찬은 잡혀가고 인민노련이 약간 이제 그 혼란을 겪고 자기들끼리 또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곳곳에 PD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조직을 만드니 많이 하면서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삼민동맹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계급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노동계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론 PD, 이진경 등이 주도한. 근데 이름이 이진경이 이게 가명이에요. 원래 이름 박태호 씨인데, 지금도 계시는데, 이 조직 이름이 노동계급이에요. 근데 노동계급은 이름이 워킹 클래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운동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약자를 LC라고 썼어요, LC. 네. 레이버 클래스인가? 그래서 그게 아직도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팜플렛을 막 내는데 거의 동대문 옷공장 같아요. 단어만 좋은 방식이. LC라고 하시길래 로동 클래스인가? 로동. 네. 로동 아니고. 이거를 팜플렛을 막 찍어내갖고 주체사상 비판이라는 걸 막 하는데 당시에 이제 주류가 NL이니까 이 주체사상 비판이라는 게 좀 인기가 많이 있었고 네. 이 주체사상 비판이 글이 아주 싸가지가 없었어요. 글이. 예나 지금이나 옆 사람 싸가지 없게 까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멀리 있는 정 말고. 네. 주체사상을 깐 거는요. 김일성을 깐 게 아니라 NL을 깐 거예요. 그래서 네. 좋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 있던 잘 나가는 다른 사람 까니까. 그렇죠. 랩이에요. 랩. 이게 이진경이 썼다고 그때는 다들 알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여러모로 보니까는 새로운 권법.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쓰는데 참여했고 그 중에 아주 역시 이런 싸가지 없는 글은 역시 이분만이 쓴 것이다. 진중권. 진중권. 네. 진중권이 노동계급에서 이제
활동을 했죠. 이 사람들이 만든 잡지가 89년에 만든 잡지가 현실과 과학이고 이게 학생운동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나중에 이 잡지를 갖고 공부한 사람들이 AMC라는 또 이상한 이름의 조직을 만들고 이게 학생운동 내에 대장정 그룹이 되고 지금의 이제 그 사회진보연대가 되고 뭐 이런 쭉 흐름이 있어요. 일찍 래퍼들 크루랑 똑같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합해지고. 사람 AMC 사는 데가 아메리칸 크루예요. AMC 뭐야 이게 안티 메터리얼리즘 아이씨 모르겠다. 네. 캐피탈. AMC.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PD들의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쫙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야의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양김 분열에 실망한 일부의 야당 정치인들, 그리고, 민청학년이 이제 70년대에 민청학년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 활동을 했던 제야 인사들이 유인태, 재정구, 원혜영, 우리 유인태,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되신, 이분이 이제 이때 민청학년 사건 때문에 사형 선고받고 막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야 인사들이 제3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걸 창당했어요. 한겨레 신문이 아닙니다. 한겨레 민주당을 물론 한겨레 신문도 그 언저리에 창간했습니다마는 다른 그렇죠. 겁니다. 네. 그거를 창당을 해서 1988년 총선에 갔는데 이제 성과가 안 났고 그 다음에 요것과 별개로 또 이우재, 장기표, 이재호 등의 좀 더 이제 운동권에 조금 더 가까운 제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1987년에 독자 후보를 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민중의당이라는 거를 창당을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만약에 누굽니까? 뽀글머리 아저씨. 뽀글머리는 김정일이죠. 백기환 선생에게 이제 표가 들어오는 게 있었다면 가상에 네. 그 표심을 가지고 그대로 당을 창당해서 총선에 임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한겨레 민주당하고 우리가 같이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갖고 합당 논의를 했는데 한겨레 민주당이 사실상 너네가 우리 밑으로 들어와 뭐 이거 해가지고 네. 서로 이게 안 맞아가지고 나가리가 납니다. 네. 근데 이 민중의당을 만들자라는 흐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조직의 이제 그 전국 시대를 만들어 놓은 운동권들이 저거 해볼만 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제야 인세라 봐야 뭐 몇 명 있냐? 우리가 쭉 들어가면 하부 조직은 다 우리 운동권 건데 네. 저 제야 인사들이 굳은 일 할 인물들도 아니고 그럼 좀 버티면 그게 우리 당이다 해갖고 쭉 들어가요. 이 PD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민중당이라는 걸 추진하게 되는데 네. 즉 상층부는 이 제야 명망가들이 주도하고 기층 단위는 다 운동권인 이런 네. 참 희한한 조직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죠. 발해 구성입니다. 네. 그리고 고구려 귀족이랑 네, 그렇죠. 말갈족이랑. 그다음에 1990년이 되면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3당 합당이 이제 추진이 되고 그다음에 요 당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내에서 3당 합당에 반대한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탈당을 하죠. 그래서 민주당을 만든 게 통칭이 이제 꼬마 민주당이었고, 네. 요렇게 이제 제야와 상층 정치 움직임이 이렇게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1990년 11월 달에 민중당을 창당하는데 이때 이제 상임 대표가 이우재 씨고 정책위원장이 장기표 씨, 사무총장이 이재호예요. 그다음에 교수위원장이 있어요. 특이하게. 왜냐하면 이제 교수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제 좌빨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또 따로 이렇게 직책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오세철 교수 연세대 이제 경영학과 교수 오세철 교수를 교수위원장으로 해서 여기 앉혀요. 그래서 민주당을 창당을 하는데 시작부터 이게 제야하고 운동권들이 갈등을 빚어요. 딱 시작을 딱 했는데 여기에 산호맹들도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호맹들이 야 이게 우리 당이라는 거를 가가지고 보여주자 이래갖고 창당대회 하는데 갑자기 쭈르륵 올라가고 빨간 깃발을 막 흔듭니다. 그 서연의 무대 위에서. 네. 그러니까는 이 제야들이 야 이거 뭐냐 지금 이거 뭐 누가 하라 그랬냐 이런 거.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구박하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뭐 나가버리고 뭐 되게 웃겨져요. 그런 일 때문에 요게 운동권들하고 제야하고의 갈등 구조 이렇게 드러나고 결정적으로 1991년 5월달에 이제 강경대 열사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때 민중당이 민주당 지도부, 상층 지도부가 소극적이다 이래갖고 네. 운동권들이 또 들이받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치 분신정국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반발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있는데 민중당이라고 창당해놨는데 윗선에서 뭐 하는 거냐. 그렇죠. 예.
그 이때 뭐 몇 명은 막 제명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뭐 또 선거를 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42명을 출마시켰지만 딱 한 명 당선됐고 이 별로 이게 성과가 좋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제 1992년 3월에 총선을 하는데 민중당이 이제 당시엔 정당 투표가 없었으니까 평균 6.25% 득표했으니까는 꽤 많이 득표한 거긴 해요. 네. 그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요까지 하니까 견적 나온다 이거죠. 이우재, 이재호, 장기표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6% 받으면 한두 자리 무조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세상 좋아졌습니까? 네. 근데 이때는 세상이 안 좋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안 좋은데요. 옛날에 비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탈해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만 이탈한 게 아니라 또 이 사람들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요. 그리고 이재호 씨나 이때 같이 이탈한 김문수 씨나 이런 사람들은 한 2년 새에 바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영입하는 그 케이스로 다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해가지고 거길 또 따라가요 또. 그렇습니다. 민중당에 있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또 아는 사람이 차명진이에요. 이런 사람들 막 있었어요. 그때 다 당시에 민자당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흥분하지 말아야지. 일어나니까 이 기층단위 운동권들도 약간 당을 다시 재건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과 군부 독재의 여당 세력이라는 사람들의 접점이 생긴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90년대만 해도 90년대의 신문을 많이 보던 어르신들은 별 정당에서 다 서로 크로스되고 철새들 많으니까 안 놀랬어요. 근데 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3당 합당한 데를 가? 이거 첫 경험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진보정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진보정당 추진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근데 정당은 어려우니까 우리는 준정당적 조직이야 이렇게 자기 규정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제 노회찬이 이제 만기 출소를 하죠. 네. 근데 요 노회찬이 만기 출소를 하기 전에 그러면 인민룰은 어떻게 됐느냐? 그죠? 이 인민룰은 지도 중에 한 사람이 주대환이라는 사람이 네. 본격적으로 당 창당에 나서요. 91년도에. 요 좀 지금까지 얘기한 민중당 얘기의 앞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PD의 3대 조직이 있어요. 인민노련, 삼민동맹, 노동계급 이렇게 PD의 3대 조직이라고 그때 이제 막 불리던 시기였어요. 이 3대 조직을 통합을 합니다. 위촉오가 통일이 돼요. 진나라로. 네. 예, 그래가지고 이때 또 이제 어목한 시절이니까 아직도 비합법 전위정당을 만든다. 그래갖고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이름도 무시무시하죠. 이 창당 준비위 이걸 이제 만들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요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이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때는 양극 체제 아니에요. 세계가. 네. 지금은 우리가 공산 체제 얘기하면 헤헤 뭐 이러지만 네. 김정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현실적인 무슨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운동권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의 장막의 대륙 끝에 붙어 있는 그 반대편 장막의 나라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 체제가 있고 미국 체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 체제인데 이 미국 체제가 너무 힘들고 우리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소련 체제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북한 체제가 좋은 것 같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이제 러시아 혁명 모델도 이제 수입해오고 이러는 건데 무너졌단 말이에요, 소련이. 그러니까 소련당을 만들었는데 소련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아닌가 봐. 거기다가 1987년에 또 노동자들이 막 이제 거리로 나오고 이러면서 비합법 정당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뭐 이제는 가능성이 생긴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주대환 씨가 신노선이라는 거를 갑자기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합법 정당을 하자. 그래서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창준이는 이제 없던 일로 하고 안 잡혀가니까 예. 당 등록해.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은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한국노동당을 만들기로 해요. 네. 예, 사회주의는 빼자. 그래가지고 한국노동당을 만들기로 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D 3대 조직을 합쳤기 때문에 운동권 내에서는 상당한 규모와 무게감이에요. 네. 근데 민중당의 기층 조직들이 또 이 PD 3대 조직들의 하층 단위가 다 민주당 들어가 있거든요. 땡겨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거 다 땡겨오자. 그리고 이제 민중당 지도부랑 그거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땡겨올 테니까 우리랑 합당합시다. 우리 아직 당도 안 만들었는데 합당합시다.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죠. 우리가 땡겨 올 테니까 합당합시다가 아니고 땡겨 오기 전에 합당합시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말 안 들으면 우리가 그냥 다 데리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게요, 이재호 씨 이러면서 우리의 당명을 받아주시고 대표는 우리 주대안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정확한 협상 조건이 뭐였는지 모르는데, 네. 근데 이게 뭐 막 하는데. 갑자기 노태우 정권이 주대안을 잡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잡아가가지고 이 협상이 뭐 나가리 나요. 네. 오히려 시기를 보고 잡아간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요 통합하는 게 싫어서 잡아갔는지 아니면 주대안이 싫어서 잡아갔는지. 아무튼 이 당이 주대안이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대선 후보를 내고 아마 최초는 아니죠. 두 번째죠. 예, 아주 크게 드러내놓고 한판 했을 건데요. 예, 그랬을 수 있었을 거예요. 대선에서. 예. 그러고 잡혀갔는데 그래서 한국노동당 창준이가 이게 운동권들이 맨날 이제 서로 욕하는 얘기인데 한국노동당 창준이가 이제 우리가 혁명하려는 거 아니고 폭력 투쟁도 안 할 테니까 주대안을 풀어주세요라고 탄원서를 씁니다. 반성문을 써갖고 안기부에 제출을 해요. 이거 가지고 운동권들이 야 니네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맨날 싸우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일까지 일어나면서 한국노동당이 오히려 이 민중당에 흡수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반대로요? 네. 네. 갈 데 없어졌으니까 지도부 다 잡혀가고. 노회찬이 나왔을 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민노련이 민중당으로 흡수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총선이 이런 식으로 끝나서 민중당까지도 이제 나가리 나니까 진정추 사무총장을 맡아서 조직을 추스려야 됐던 거예요. 네. 노회찬이. 조직이 다 나가리 됐어요. 나왔더니. 네. 네. 다만 이제 요때만 해도 진정추가 그래도 한 상근자 한 50명쯤 되고 그랬대요. 물론 상근자들한테 월급 제대로 안 줬겠죠. 뭐 주는이 많으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직업적으로 힘들지만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50명 되는 그런 조직에 어쨌든 사무총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뭘 해야 되냐면 92년에 선거를 또 해야 되죠. 대선을 또 해야 됩니다. 네. 네. 이 대선은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이라는 특이한 이제 3파전 구도로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3파전 구도가 굳었어요. 예. 그 NL은 전에 대선과 마찬가지 논리, 똑같은 논리로 김대중 비판적 지지를 또 결정을 해요. 근데 진정추를 비롯해서 BNL 성향의 이제 사회운동 단체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백기환 선생을 민중후보로 출마시킨다. 이게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87년과 그림이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사퇴하지 말자. 네. CA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래서 노회찬 의원도 선대위의 조직위원장으로인가 그런 걸로 결합을 해요. 게다가 김대중 정주영은 단일화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이 좀 더 쉬웠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이 이 백기환 선거 추억 많이 얘기하는데 귤 팔고 부모님한테 사기치고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이런 걸로 사기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뜯어내고 다 여기 백기환 선거운동 갖다 바치고. 네. 굉장히 힘들게 선거운동했지만 1% 네. 23만 표를 득표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1%인데. 다만 이제 운동권들이 또 실망만 한 거는 또 아니었지만 어쨌든 막 흩어졌어요. 네. 트위터를 보면은 다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예요.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5년의 노력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졌다 붙었다 서로들도 투닥투닥거리고 잡혀가고 오랫동안 깜빡 생활하고 고문당하고 이러고 살면서 그래도 겨우겨우 만들어내가지고 하나 받쳐봤는데 1%다. 네. 그래서 이때 김영삼이 990만 표로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은 800만 표로 이제 낙선을 해서 이제 정치 안 한다 그러고 정계 은퇴를 이제 선언을 하시죠. 네, 돌아오실 때까지 정계 은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문화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또 발생하죠. 꼭 대선이든지 선거를 한번 치르면 운동권들은 모여갖고 이제 어떡하지? 이 걱정을 계속해야 돼요. 네. 또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4개 그룹이 모였어요. 이제 그래도 진보 정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4개 그룹이 모였어요. 그 그룹이 뭐냐? 첫 번째 민중회의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 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중당 상층부에 반발해서 계속 들이받고 하던 사람들이 막 제명이 되고 이러면서 당시에 그래도 지도부 중에는 오세철 교수가 이 사람들을 받아줘가지고 밖에서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만든 조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중당 지도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인 거죠. 이 민중회의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사추위라고 있었어요. 이게 사회당 추진인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 산호맹 성향의 사람들이 창당대회 이 깃발 흔든 사건 때문에 탄압당하고 이래갖고 그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게 만든 게 사추위예요. 처음에는 다 민중당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비주류가 됐거나 쫓겨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타 노동운동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전국유련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중당의 주류후의 후신인 진정추가 있었습니다. 네. 4개 그룹이 모였고, 야, 진보정당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했는데, 자기들끼리 또 입시름을 해요. 야, 주대한 신노선 아직도 유효한 거냐, 그거? 매개해봐라, 이러고. 그죠. 왜냐면은, 그 합의가 안 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겠죠. 네. 반성문 진짜 썼냐? 이러고. 배신자야! 이러고 또 막 싸워요. 막걸리 마시면서. 참 간단하게 말하니까 재밌네. 다들 죽으려 그러던 일인데. 93년 3월 달에 야, 그만하자 얘기. 그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서로. 그래서 민중회의는 우리는 너 진정추 배신자들하고는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사추위랑 통합을 해요. 민중당 비주류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성한 게 이름이 이제 복잡해지죠. 민중정치연합을 결성합니다. 줄여서 민정연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복잡하고 지리멸렬한데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얘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민정연이 독자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4개의 그룹이 모여갖고도 합의가 안 되는 게 합의가 안 되는 일을 또 2개 그룹이 모여갖고 하려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2개 그룹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또.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운동권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련이 방했고 군부 독재가 끝나고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문민정부인데 투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청년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전대협에서 한청년 넘어가는 그 학생운동도 NL 학생운동도 초반에 약간 노선을 잘 잡지 못하고 약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갈팡질팡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2000년대 초반 후반만 해도 이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싸웠나, 이게 얼마나 한심했나 이 정도의 논의가 주로 많았는데 한 10년, 20년도 지나고 보니까 말이에요. 극동아시아의 이제 그 독재하는 거악들과 맞서서 싸우는 시민운동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개인 혹은 단체가 모두 짊어져야 되는가에 그렇죠. 대한 고민의 기록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실패를 거듭하면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와중에 더럽다고 버리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에 노회찬 의원은 회의를 주재하기도 하고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진정추 사무총장이라고요. 예, 이때는 아마 대표를 맡으셨을 거예요 아마. 뭐 설득하기도 하고 읍소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인 거죠. 배신자야 이러면 아니가 그러지 마시고. 그렇죠. 얘기를 좀 더 들어보라고. 네. 운동권 전체가 좀 침체되다 보니까 더 잘 안 되고 하다 보니 95년 3월이 되면 그렇게 싸우던 민정연이 이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너무 안 돼가지고 통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정추가 그럴까 이렇게 통합 논의를 돌입을 하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게 뭐냐면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서 주대환이라든지 뭐 이런 진정추 핵심 라인들이 그때 당시에 개혁적 국민정당 추진을 주장하는 모임을 함께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개혁적 국민정당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2002년이 되면은 유시민도 개혁적 국민정당을 만들자고 그래갖고 만든 게 이제 개혁당이지 않았습니까? 개혁 국민정당이었죠. 네, 그때도 나온 표현인데 이때도 이제 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게 뭐길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게 87년 대선 이후에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재야 인사들을 좀 흡수를 해서 신계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흡수를 해서 신민주연합당으로 당명을 변경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3당 합당 이후에 이제 통일민주당 잔류파인 꼬마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여기랑 합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을 합니다. 민주당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95년이 되면은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이제 정계 복귀를 공식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 민주당으로 돌아올 줄 알고 잠깐 흥분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실익을 따져보니 창당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당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을 하죠. 그런데 이 창당할 때 이제 그냥 본인이 이제 뭐 이제부터 새롭게 뭐 새로운 나의 세력을 만들어 볼까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쪼갠 거죠. 민주당 쪼갰어요.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삼김시대가 아직
끝나려면 멀었기 때문에 네. 삼김 중에 누가 오라면 오는 사람들이 다수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잔류민주당이 남아버렸는데 개혁적 국민정당이라는 게 줄여서 개혁신당이라는 게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민주당 잔류 세력하고 힘을 합쳐갖고 제도권 정치를 좀 잘해보자 이런 취지의 이제 모임이었던 거예요. 개혁신당 하자는 모임이 장기표 씨나 뭐 이런 과거에 민중당 주류를 했던 일부 재야 인사들이 또 이제 꺼낸 얘기였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1995년 12월 달이 되면은 실제로 통합을 해서 통합민주당을 창당을 합니다. 민주당 잔류파하고 개혁신당하고. 네. 네. 그리고 이때까지 노회찬 의원이 여기에 이제 그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강서구에서 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당협위원장을 하는데 성공을 해요. 네.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총선은 무조건 공천이 되는 거죠. 나가는 거죠. 네. 그 당시 표현으로는 지구당 위원장. 네. 이 통합민주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천을 저 선거를. 근데 사면복권이 문민정부에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해줍니다. 안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공천이 되는 분위기였지만 출마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요 출마에 이르기 전에 아무튼 요 논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민정련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민정련이 진정출한 통합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정련이 둘로 쪼개집니다. 네. 진정추 통합파랑 통합 반대파랑. 그 민정련 통합 반대파들은 집에 가고 민정련 통합파들이 진정추랑 통합을 하면서 진보 정치연합을 만들고 총선에 어떻게 대응하자고 하냐면 진정련 소속으로 출마한다. 이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통합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는 것도 인정은 하는데 당선되면은 탈당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방침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사실 절충한 거죠. 우리도 중앙정당의 정치인들처럼 상층부의 정치인들처럼 의원 빼가게 할 수 있어. 네. 예. 거대한 꿈이었죠. 네. 그 아무튼 출마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하나만한 논쟁이 됐지만 이것도 아직까지 운동권들이 우리 노회찬 의원의 정치 이력에 대해서 뭐 입씨름을 하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을 얘기하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있어요. 두 가지 문장입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해? 그렇죠. 더 근본적인 더 좀 질이 안 좋은데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해? 그렇죠. 그 말들이 천마디 만마디 섞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무슨 이거를 갖고 노선과 뭐 모여가지고 그런 거 갖고 싸워요. 야, 우리는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사람이 대중정당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대중정당의 성격은 계급적이어야 해. 계급적 대중정당을 하자. 그 민정련이 손을 들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계급정당을 해야지. 하지만 계급정당은 대중적이어야 하겠지. 대중적 계급정당을 하자.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제가 어렸을 때 읽은 소설책이 있어요. 키다리 나라와 뚱뚱이 나라라는. 키다리 나라와 뚱뚱이 나라가 섬 하나를 놓고 소유권을 놓고 싸우는데 그래갖고 싸우다가 야 우리가 저 화해를 하자 이래갖고 이 섬을 그러면 키다리 나라가 제안을 했나? 키다리 뚱뚱이 섬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뚱뚱이 나라가 무슨 소리냐? 뚱뚱이 키다리 섬이라고 하자. 뭐 그런 거를 갖고 싸웁니다. 그 선후 관계는 실제로 엄청 많이 싸우기도 하고요. 네. 네. 그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 네. 네? 뭔 이런 걸 갖고 싸우고 아무튼 이 진정련도 이제 노회찬이 대표를 맡았어야 했어요. 노회찬 의원이. 네. 어쨌든 뭐 책임지는 건 노회찬 의원이에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한번 또 고인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때 무슨 생각으로 어쨌든 운동권의 강을 한번 건너가셨던 건데 네. 운동권이 안 넘는 강을 한번 건너신 건데 왜 그런 거냐 그거는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인하대 교수인 정영태 교수님의 파벌이라는 책에 이제 좀 단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쭉 해놨거든요. 그 다 익명으로 인터뷰를 해놨어요. 근데 그 인터뷰를 한 것 중에 이때 진정련의 진보정치연합,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대표를 하는 이 통합된 진보정치연합의 유일한 상근자로 남아있던 사람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노회찬과 함께 민주노동당에서 정책 실장을 하는 이제 이재영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셨어요. 이재영 씨일 것 같은데
이 인터뷰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보정당 운동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글쎄요. 95년도, 96년도 정도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진보정치연합이 명생으로는 진정추 계열과 산호맹, 민정련 계열들이 합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정련은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상근자가 딱 3명이 남아요. 딱 3명이 남는데 한 분은 총무하시던 이 여성분이었고 한 분은 이것저것 뭐 국제, 인권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었고 무슨 뭐 조직운동이나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걸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진정추에는 저 혼자만 있었고요. 돈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돈이 없을 땐 돈이 있나 2번 봐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회찬 씨가 대표였는데 사표를 저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사표를 반려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럼 나도 사표를 낸다고 했고 사표가 자동으로 반려가 된 거죠. 진정추 위기와 진정련 때는 굉장히 어려웠죠. 전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상근자들도 없고 두목들은 그만둔다 그러고 시골로 내려가서 뭐 소리소문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노회찬 대표가 예? 상근자한테 저는 이제 진정련의 대표를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표를 내고 그랬더니 한 사람 있는 상근자가 상근비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근자가 아 그러시구나 어떡하죠? 제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사표를 내고 그러면 노회찬 대표가 아 그러면 사표를 받을 사람이 없네? 아, 사표가 처리가 안 되네 그러면? 그 상근자가 아 그렇죠. 저도 사표가 처리가 안 되네. 그래서 상근자가 낸 사표도 처리할 사람이 없죠. 네. 그러니까 조직에 책상 말고 아무것도 없어진 시절까지 겪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96년이 되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조직이 되는 거예요, 진정련이. 그렇습니다. 그걸 지킨 거예요, 노회찬 의원이. 어쨌든 한 번은 그러니 그런 생각까지 했겠죠. 이거 진보정당이 되는 거냐? 진보정당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는 거니까 저 강을 한번 건너서라도 국회의원이 돼서 다시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으리라 추측합니다, 저는. 뭔가 좀 현실적인 플롯으로 바뀐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같습니다. 네. 예. 물 위로 이 정치인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제 결론이에요. 네. 근데 기적 같은 게 일어나요. 1996년 12월 26일 날 신한국당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이거를 개학을 해서 날치기 통과시켜요. 여기는 비정규직을 더 많이 허용하는 내용도 있고 네. 파견 노동을 막 더 많이 허용하는 법안도 있고 노조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항도 있고. 네, 아무튼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못된 것들의 시초였습니다. 네, 이거 그냥 당시에 여당이 세계화한다고 날치기 그냥 통과시켰어요. 네. 그 민주노총이 이때 막 만들어졌을 때인데, 네. 만들어지고 한 1년 지났을 때인데, 그 전에 이제 전노협이 있고 각 이제 기업 노조들이 만든 연합체들이 막 있고 이제 난립을 할 때인데, 이제 다 같이 모여갖고 민주노총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합법노총을 만든 거죠. 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총파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수많은 총파업을 했는데 수많은 말뿐인 총파업이 있었는데 이때 이 96년 말부터 97년까지 이루어진 이 총파업이야말로 말 그대로의 총파업에 대당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규모가요? 네, 몇십만씩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지만 촛불시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최근에 겪은 가장 큰 시기가 촛불시기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나와서 정치권이 압박을 느끼고, 이 97년도 3월 달엔가 이 노동법을 제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또 개선되진 않고 일부 조항만 조금 바뀐 채로. 바뀐 척 합니다. 예. 네, 그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민주노총이 이건 아니야라고 하려고 해도 이때가 되면 이제 파업을 사시사철 유지가 안 되니까. 허구한 날 파업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의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부에다 진정 넣는 그런 개념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잘 안 돼요. 파업도 안 되고. 그러면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이 민주노총이. 정치 세력화. 정치가 있어야 된다.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고 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말이야. 이때까지는 지금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진보정당 운동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 같은 사람이 이거 진보정치 운동 한다고 요거 다 쓰러져가는 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다고 심상정 의원이 무슨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에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겠어요? 진보 정당 운동을 왜 하려는 사람이 없었느냐? 아무 효과도 없는데 네. 노동 현장은 운동가들을 찾아요. 그렇죠. 그거 미친 듯이 할 일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저 정당이라고 이제 정당 추진위 한다는 데하고 그 사무실 왔어요. 막 비가세 사탕 하나밖에 없어. 네.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진보정당을 창당하겠다고 계속한 게 지금 이것도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노력도. 예. 그러니까 계속 하지만 결국 권영길 위원장,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권영길 위원장을 대선에 출마시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네. 대선에 출마시키기로 하고 민주노총이 그 얘기를 꺼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진정련이 가갖고 노회찬 대표를 비롯한 진정련들이 가가지고 좋다 그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국연합이라고 있었어요. 이거는 원래 처음에 운동권들이 90년에 아주 전국적인 그 범운동권 조직을 한번 크게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그래갖고 얘기를 시작해갖고 만든 건데 나중에 이제 그 NL이 다수파를 다 점하는 바람에 NL 조직처럼 돼버렸어요. 이때가 되면 이 전국연합이 각 지역별로 이제 있거든요. 그래갖고 뭐 서울은 뭐 서울연합, 그다음에 경기도 동쪽에는 경기 동부연합,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들입니다. 네, 울산연합. 그래갖고 처음에는 경기동부연합이 그런 데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특정 정파들이 장악을 해버린 거죠. 그 전국연합의 경기동부 지부를.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전국연합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러고 오고. 그래가지고 야 모처럼 97년도에 권영길 위원장을 대선 후보로 선출을 하고 했는데 국민들이 무서운 게 97년도 1월 달에 조사를 해보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네. 12월 달 되니까 많이들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잊어버렸다기보다는 시야에서 사라져가지고. 맞습니다. 누가 다뤄줘야 말이죠. 네, 존재감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1.2%, 30만 표. 백기환 선생하고 크게 뭐 조금 더 얻긴 했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득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진보의 많은 사람들은 진보라 부를 수 있는 저 천갈래 만갈래의 많은 사람들은 이때부터 어느 정도 공기로나마 합의를 봤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 조직화 이제는 쉬지 말자. 그렇죠. 예, 이게 권영길의 움직임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때 이제 그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국민승리 20일인데 네, 이게 역사가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걸 정몽준이 만든 줄 아는데 네. 정몽준하고 가장 오래 싸워온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네, 국민승리 20일. 근데 이것도 웃긴 얘기가 있어요. 국민승리 20일인데 이게 기호가 원외 정치 세력은 가나다 순으로 이제 되는데 네. 4번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허경영이 나온 거예요. 허경영이 근데 뭐로 나왔냐면은 뭐 공화당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국이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예, 순서예요. 공화당이 4번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래도 운동권인데 이거 허경영보다 뒷번호를 받아가지고 이게 운동권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등록을 건설 국민승리 21로 건설 아야어 네. 건설로 나중에 분명히 가가가당 같은 거 하나 나온다. 실제 이때 가가호 국민승리 21로 하자고. 아이고 뭐 간다 나 그거 국민승리. 몰랐어. 저 그거 몰랐어. 가가호 가가호. 국민승리. 우리가 무조건 1등 이후로 하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랬다는데. 가라 국민승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가라는 또 가짜 갖고 이게 또. 그랬으면. 그래갖고 이거를 또 근데 또 이 과정에 운동권들은 또 뭐 갖고 또 싸워요. 이게 국민 후보 전술이 싫다는 등 포스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그렇죠. 포스터에 태극기가 크게 있는데. 네, 그걸로도 갈라져요. 네, 일어나라 코리아라고 써 있고. 맞아요. 그렇게 써 있었어요. 맞아요. 권영길 얼굴은 코딱지만하게 있으니까. 권영길 얼굴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태극기가 크게 있으니까는 좌파라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거 국가주의적인 선거운동이 싫어. 그러면서 막 나가버리고 막. 그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전국연합도 중간에 김대중 또 비판적 지지를 또 합니다. 그래서 떠나고. 그래갖고 뭐 거짓골로 이거 끝났어요 선거가.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권영길 위원장이 민주노총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진보정당을 해야 될 것 같아. 정치 가자. 네. 그래서 1톤 트럭에다가 비 오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들은 게 비 오는데 이게 다 싣고 가재도구 싣고 삼선교로 비 오는데 그거 이사를 갔고 그때 같이 이사한 사람이 전국연합 출신인데 전국연합에서 파견으로 와 있던 박용진이었어요. 네.
박용진 의원. 민주당 박용진 의원. 네. 네. 박용진 의원이 그 트럭 타고 가서 국민승리 21에서 상근을 하면서 당시에 상근비가 일주일에 3만 원이었대요. 네. 아무리 물가가 뭐 지금 그렇게 됐어도 그때 그게 월급이 아니죠, 3만 원이. 그럼요. 당군일의 최대 호황이었던 그 시절 아니에요. 네, 버스를 열심히 타고 버스 안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 네, 12만 원이 그게 월급이 아니죠, 절대 그게. 그래가지고 그런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97년 위기를 지나고 지금 슬픈 국면이 오면서 실업 극복 국민운동본부 같은 거를 99년에 막 하고 이러면서 약간 반향이 있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민주노총 중심으로 또 민주노동당 창당하자 이걸 얘기를 열심히 또 합니다. 네. 당연히 이 과정에 계속 노회찬 대표가 나와서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2000년에 1월 달에 민주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창당이 되고 창당의 실무자로 활약합니다. 네. 네. 노회찬 대표가 사무총장이었을 거예요. 제가 2002년도에 20살. 이제 김민아가 등장합니다. 21살이고 네. 제가 이제 주민등록이 늦게 돼가지고 네. 주민등록상으로는 2002년에 20살. 네. 실제 생물학적 나이로는 21살인데 네. 그때 2002년도 12월 달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입당을 하거든요, 저는. 네. 수원에서 가오나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네. 어차피 내 인생은 잘 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미. 나는 남문과 북문을 지킬 수도 없다. 네. 운동권 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입당을 하는데. 불현듯 떠오른 깨달음. 내 인생은 잘 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락커였기 때문에 락커의 삶은 험하다. 네. 아무튼 그때 노회찬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이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실무력도 있어야 되고 이견을 다 조율해야 되고 네. 권 대표 노총장 시대가 우리 굉장히 많이 욕했거든요. 권 대표 노총장을. 우린 철이 없었으니까. 스트레스 종착역이란 말이에요. 사무총장이 네. 보통. 네. 왜요? 당원들이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그렇죠. 의견 조율해라. 이 의견 조율해라. 난 저 사람이랑 못해. 난 이런 거 못해. 난 뒤에 태극기 있는 포스터 못 봐. 네. 우리 이번에 저 비례대표 나가는데 비례대표 순번 이거 저 사람한테 1번 중 우리 다 나갈 거야. 저 사람한테 1번 중 우리 다 나갈 거야. 우리 5번 안에 안 중 우리 다 나갈 거야. 제가 약간 미워하기 시작한 게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를 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그때 출마한 사람이 이문옥 씨였어요. 네. 이문옥 선생이 원래 감사원에 감사관으로 있었는데 감사원에 무슨 비리를 폭로하고 이러면서 나왔는데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당세가 워낙 없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경남 일부에만 뭐 광역지자체 후보를 내고 네. 지자체 후보를 창원, 내고 울산. 네. 서울시장은 안 낸다고 그런 거예요. 그 이제 그 힘없는 평당원들이 제발 왜 상징성 있는 서울시장을 안 내고 민주노동당이 되겠느냐 이래갖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울고불고 해갖고 억지로 낸 거거든요. 그때 노총장님이 당연히 반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갖고 좀 미워했는데 아니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 노회찬 총장이 당시 그랬던 게 돈이 없었고요 일단. 그럼요. 네. 그런 고뇌를 다 안고서 뭐 그걸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웬걸 정당 득표가 8%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민주노동당들도. 이때 저는 당원은 아니었는데 지방선거까지는. 너무 놀라가지고 희망이 있다 이제는. 뭐가 되는 집안이 됐다 이게. 뭔가 된다 지금. 와 이제 우리 당이다. 네. 그리고 2002년에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죠. 노풍도 막 부르고 뭔가 정치가 바뀌어야 되고 개혁돼야 되고 이런 바람을 같이 탄 거예요. 민주노동당이. 네. 이게 그냥 말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20년 만에 실현된 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노회찬 의원이 포기할 뻔한 꿈이죠. 네,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았던 바람에 여기까지 온 거죠. 사표를 수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민주당 공천이 됐더라면 이 독자적 진보 정당이라는 것은 포기됐겠죠 아마. 네. 제 생각은 아마 힘들었을 거다. 다시 돌아오기 힘드셨을 거다라고 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 공천이 되었다면 네.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 때 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갔을 거고 그리고 민노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오늘은 없었거나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아무튼 2004년에 이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는데 2003년에 이게 비례대표 순번 선거를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1인 2표 명부별 2표. 네. 저는 노회찬 의원을 그때 안 찍었어요. 노총장이 미워서. 네. 네, 왜냐면 항상
욕하는 사람은 그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뭐 안 해준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담병호 의원 찍고 이문옥 선생 찍고 이렇게 2표 찍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때도 인기 없으셔갖고 당내에서 사람들이 안 찍어줘가지고 비례대표 8번이었어. 8번. 노회찬 의원. 이때 10명 배출했다고 했지만 2명은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조승수랑 권영길이랑. 네. 그렇죠. 비례대표 턱걸이 된 거예요. 노회찬 의원. 턱걸이. 비례대표 8번. 마지막 순번으로 국회에 데뷔합니다. 네, 안 될 뻔했어요. 비례대표가. 지금까지도 진보정당은 8번까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후. 그럼요. 네. 그거를 국회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산술적으로 보면은 김종필이 되느냐 노회찬이 되느냐였어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 김종필 밀어내고 우리는 노회찬이 되고 김종필을 캐비넷에 밀어내고 나온 직접적인 바로 그 이해관계 표에 따른 당사자는 노회찬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촌철살인의 정치인, 풍자와 해악의 정치인은 당에서 당원 김민아는 안 찍었지만 미워서 이렇게 탄생을 했고 옛날에 운동권 서적 중에 유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제목을 정확히. 이런 얘기였어요. 강철은 그냥 뭐 단련되지 않는다? 뭐 그런 제목. 뭐 담금질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네, 뭐 불에 굽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노회찬이라는 촌철살인은 그 촌철은 이렇게 다져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엄청난 혁명가셨고 운동가셨기 때문에 그 촌철살인과 풍자와 해악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그 20년 넘게 사표도 못 내고 했었는데 데뷔는 비례 8번을 받고 비례 8번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때. 네. 그럼요. 자기가 그러니까요. 네, 8번까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이분하고 저는 제가 뭘 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민주노동당 했고 그다음에 진보신당 했고 노동당이고 그러다가 이제 가게가 어려워서 뭐 안 했는데 락을 하러 이미 통합진보당을 2011년에 하러 가셨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분당할 때도 분당에 소극적이셨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좀 미워했죠. 그리고 2011년에 통합진보당 가셨을 때는 버림받은 것 같고 사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조금 미워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노 의원님의 인생을 보면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운동가셨던 것이고 우리하고 같은 길을 그래도 계속 있으셨던 거고 우리가 가는 길에 맨 앞에 계셨던 거더라고요. 나는 참 마음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촌철살인의 정치인으로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인간 노회찬의 인생 역정을 반밖에 못 보는 거니까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방식으로라도 그럼 고인을 온전히 기릴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떠들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정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오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수천 명씩 오는 그 국민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정치인. 그리고 너무 슬프니까 웃긴 얘기 하자면 나 그때 그 동영상으로 계속 보거든요. 누가 왔나? 네. 누가 오고 어떤 표정을 지었고 뭐라고 했고 그 동영상으로 쭉 봤는데 송영길 의원이 왔는데 같이 옛날에 인민노련 했다고 그러니까 뭐 울고 뭐
근데 그 옆에 송영길 의원이, 정확히 얘기하면 송영길 의원이 분양하기 전에 먼저 분양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 있는데 송영길 의원이 와서 분양을 하는데도 견눈질하면서 안 가고 서 있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많이 본 얼굴인데 저분은 어디서 봤지? 운동권 어디 출신이지 저분은? 엄청나게 봤는데 트위터에서 봤다. 이한이 스토커잖아. 누구? 배우 이한희 씨를 스토킹하던 스토킹하다가 재판 가가지고 저 대신 스토커가 있습니다. 전도사인가 그래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 건강하시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자기가 뭐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한희 씨하고 자기를 맺어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한희 씨가 고발해갖고 그분이 거기 계셨어요? 거기 얘기를 정리하세요. 네, 그렇구나. 네. 아니 그래갖고 나는 아마 고인께서는 네. 그것도 아마 우스개로 말씀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다. 강철은 그냥 단련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이 역사를 거쳐서 운동권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처음으로 그 불판론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였습니다. 네.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노회찬의 탄생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김민아 아저씨와 들어보았습니다. 바람막이, 고어텍스 이런 건요 없어야 춥죠. 네. 저도 그래서 추운 기분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월요일날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술을 많이 먹을 때 저한테 인사를 건넨 친구가 있어요. 통풍이라고. 야, 속상한 거 아는데 그만해. 이래가지고 멀쩡하게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당연하게 옆에 있었지? 네. 되게 신기한 존재였는데. 정치인의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까 김민아 씨가 얘기해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어떠한 외투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대한애국당 당원들 서로 그 사이에 의견 조율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방송 듣는 분들, 저희 방송 듣는 분들 계시다는 거 아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들면 사표 내시고, 거기는 아직 사표 받는 분 계시잖아요. 네. 아니면 좀 쉬시든가 하십시오.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상평론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김민아 씨하고 같이 인사드리죠. 김민아 씨 수고 많으셨고요. 윤세민과 유승균 PD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